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지난주에 이어 홍영준 병원장님을 모시고 헌혈과 수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헌혈과 수혈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수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홍영준입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두 가지 질문, 수혈은 어느 때 하는가? 간단한 얘기 같은데 또 질문하면은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혈 내가 맞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가? 그리고 수혈 관련된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수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17세기 그림인데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드니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호기심이 남달라서 그 동물의 피를 사람한테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양의 피를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기구를 사용해서 사람의 팔뚝에 있는 혈관과 연결을 해서 양의 목으로부터 사람에게 피를 전달하는 이런 식의 수혈을 처음에 했습니다. 17세기에.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실험의 와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기 시작하자 환자는 자신의 팔에 열감이 느껴졌다. 맥박이 증가되고 이마에 땀이 났다. 또 신장, 위 여기에 통증이 있었고 질식할 것 같았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소변이 아주 그냥 굴뚝 껌댕이처럼 시커멓게 나왔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록이냐 하면 좀 전에 그분이 송아지 피를 사람한테 주고 나서 나온 기록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피 맞으신 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7세기였는데 이제 이게 위험한 일이다 하고서 교황청이 나서서 이런 식의 실험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50년간은 뭐 수혈 관련된 이런 실험이 행해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818년 이번에는 영국 사람이고 산부인과 의사였죠. 이 제임스 블런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람 혈액을 사람한테 줘서 수혈을 성공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여성분의 피를 뽑아서 이렇게 자기가 고안한 기구를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환자분의 혈관에 피가 들어가는 이런 식의 수혈이 이루어졌고 이분은 아마 위암 환자였을 거예요. 이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살게 된 거였죠. 이 당시에는 혈액형이고 뭐고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A형한테 B형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험을 거듭할수록 한 절반 정도는 사망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9세기 초였는데, 그러다가 ABO 뭐 이런 혈액형이 이제 알려진 거는 20세기 들어와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수혈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를 주어야 되는지가 학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혈을 왜 하느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다쳤어요. 그래서 피를 콸콸 쏟아요. 그럼 우리 몸에 이 순환 혈액량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사람은 쇼크에 빠집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빈혈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나르고 역할을 하잖아요.
빈혈인 경우에는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가 돼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혈장 속에 이제 혈액 응고인자들, 혈우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가 나면 멎지 않는 병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 필요한 그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도 이제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도 모자란,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다든지 하면 혈소판이 쭉 감소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혈소판 수혈을 해줘야 하는 거죠. 뭐 이런 목적들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혈액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혈액은행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맨 왼쪽 그림은, 위 왼쪽 그림은 적혈구 성분만 모아놓은 거고, 위에 오른쪽 그림은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저 케이스를 열어보면 노란색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써 있는 것처럼 혈장, 신선 동결 혈장. 아까처럼 뭐 응고인자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이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그림은 뭐 생긴 거는 똑같아요. 노란 물인데 저기에는 혈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혈소판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거를 주게 되죠.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혈을 거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까처럼 뭐 혈액량이 모자른다든지 빈혈이 심하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의사가 이제 수혈을 합시다 했는데 나는 수혈 안 받습니다. 아시죠? 이런 이제 종교단체 분들이 계시는데, 이 레위기 이 구절을 상당히 인용을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수혈도 먹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율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래서 수혈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항상 문제가 됐어요. 수혈을 안 하면 정말 생사가 걸린 상황인데 이거를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그래서 사고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피를 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건 어떤 이유로건 나는 피 안 맞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자가수혈이에요. 남의 피는 안 맞아도 저런 분들조차도 자기 피는 맞으시거든요. 자가수혈 관련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미리 자기 피를 뽑는 거예요. 철분제제를 계속 먹어가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몇 개를 미리 모아놓고 자기 피를, 그래서 수술할 때 그 피를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수술 전 혈액 예치. 그 다음에 수술 중 혈액 희석이라는 거는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하면 피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 수술을 하기 직전에 수술장에서 헌혈을 해요.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 놓고 그 피를 뽑은 만큼 그 대체 수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피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 수액으로 인해서. 그러면 희석을 하는 데까지 하면 어느 정도 희석한다 그래서 사람이 큰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희석된 혈액이 수술 중에 빠져나가도 그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혈액이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뽑아놓은 혈액을 다시 주면 됩니다. 수술 끝나기 전에.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가장 고난도가 이게 수술 중에 이 그림은 수술하는 중에 혈액을 뽑아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모식도인데, 뭐 그림 여기 따라가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수술 부위로부터 혈액을 계속 뽑아내고 이거를 다시 한쪽에 모아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찌끄레기 같은 것들 뽑아주고 혈액만 고스란히 돌려주는 수술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절대 수혈 안 받아 하는 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기관들이 병원마다 좀 있는데, 무수혈센터 이런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수혈에 거부감이 있고 수혈을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수혈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게 되면 요새 동의서 받습니다. 수혈에 대해서 부작용 설명하는데, 혹시 수혈 받으시게 되는 분들 요거 꼼꼼히 들어보십시오. 뭐 수혈 부작용 흔한 것들, 열나고 춥고 막 메스꺼리고 이런 것들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심각한 부작용까지 수혈에 따른 설명을 꼼꼼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혈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상 반응,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용혈성 수혈 반응이라 그래서 A형한테 B형 혈액을 잘못 줬을 때, 요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혈액이 막 깨지면서, 그게 용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변이 붉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황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용혈성 수혈 반응이라고 하고, 비용혈성 수혈 반응은 흔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발열, 알러지, 또 심각하게는 급성 폐 손상.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식편대 숙주병,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개념상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당연히 수혈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액형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형한테 B형을 주게 되면은 B형 혈장에 있는 그 A형에 대한 항체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려진 항 A 항체, 항 B 항체 말고도 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항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게 그 항 A, 항 B만큼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다 뿐이지, 그래서 그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일컬어서 비예기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혈을 이전에 맞은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이 비예기 항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적합한 혈액을 골라주게 됩니다. 병원마다 다 이 부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환이 수혈을 하고서 이식편대 숙주 질환, 영어로는 GVHD 이렇게 불리는 질환인데, 온몸에 발진이 이렇게 무섭게 생깁니다. 뻘긋뻘긋하게. 그리고 뭐 설사하고 뭐 이거 결국 사망하는 병이에요. 치료법 거의 없습니다.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수혈을 받고서 왜 생기느냐?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림인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이식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들어가는 혈액이에요. 들어가는 세포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는 이런 형태를 가졌다, 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엄마한테서 온 이름 하나, 아빠한테서 온 이름 하나,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혈액을 받는, 오른쪽에 숙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혈액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세포에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런 모양이 이제 자기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피가 보기에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지만 어떻게 써요? 이 들어가는 피가 보기에는 이 파란색은 자기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피가 전부 빨간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빨간 게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들어오는 것도 나랑 똑같은 거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들어온 피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파란 게 있어, 나랑 다른 게 있어.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림포사이트, 림프구라는 것들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발적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되고 기어이 사망에 이르는 그 무서운 병입니다. 그 제목 이름 정도를 외워두시고 영어로 GVHD, 이식편대 숙주 질환 이렇게 말씀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조할 거 하나는, 보통 내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여기저기 이제 나한테 헌혈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희귀한 혈액형인 경우에 특히 이제 병원 혈액은행에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장 불러오는 사람들이 직계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 직계 가족을 불러서 그 헌혈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서운 그 병, 수혈에 따른 무서운 질환인 그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질환을 일으키는 그 림프구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적혈구 속에 혼입된 림프구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걸로는 다 못 없앱니다. 받아놓은 그 헌혈된 혈액을 방사선을 쬐줘서 방사선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림프구를 죽입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GVHD 같은 무시무시한 혈액 그 부작용을, 수혈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드문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AB형하고 O형하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은 어떤 혈액형이 나오나요? 상식적으로 A형 아니면 B형이 나와야 되죠. 근데 AB형하고 O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AB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혈액형이 제일 흔한 곳이 우리나라 전라남도하고 광주 일대예요. 이런 거를 AB형하고 O형이 결혼했는데 이게 A 또는 B가 나와야 될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고 AB가 통째로 자녀에게로 간다 해서 앞에다가 CIS, 영어로 CIS라고 나란하다라는 뜻의 CIS라고 이름을 붙여서 CIS AB 이렇게 붙이는 혈액형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AB형하고 O형이 결혼해서 AB형 자녀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최근에 거기에 또 다른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우리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한 건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B형끼리 결혼을 했어요. B형끼리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 중에는 B형, O형, 거기에 AB형이 나오는 경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AB형은 CIS AB형입니다. 이런 돌연변이도 있다. 물론 드물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AB형 유전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형하고 O형이 결혼해서 항상 A형이나 B형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거를 확진하려면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혈은 누구도 이거를 좋아서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급하게 혈액이 실혈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피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데 수혈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부작용부터 발열이나 심각하게 아까 말씀드린 GVHD 같은 심한 부작용. 그래서 사실 수혈에 따른 혜택과 위험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나는 도저히 수혈 못하겠습니다. 수혈받기 싫다 할 경우에 대안이 요즘엔 점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가수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 생생 노트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아하는 잠언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 유지가 된다.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를 하는 진리고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역시 잠언에 있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게 건강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이 생생 노트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 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